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선출 후 오늘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갖습니다. 다음 주 원포인트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구체적인 본회의 일정과 21대 국회 원구성 등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천영식 계명대 개건 교수와 함께 전국 상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상중이던 주호영 원내대표, 통합당 원내대표 당무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네. 이로써 여야 원내대표가 두 분 다 이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공식 회동을 하게 되는 건데 원포인트 국회 일정 조율도 있고요. 그리고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도 같이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분위기 좀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글쎄, 만나기 전부터 좀 상호 좀 으르렁거려서 말이죠. 그렇죠. 상당히 보기가 그런데 저는 양당 원내대표가 다 신임 원내대표 아니에요.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책임들을 지고 이제 선거를 통해서 등장했기 때문에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20대 국회에서 하여튼 뭐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하여튼 험한 말도 상당히 오갔었고, 그리고 하여튼 싸움하는 모습만 국민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불안해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있잖아요. 국가적 위기고 또 경제 문제도 있고 국회가 하나의 중요한 국정 운영의 축을 담당해서 그런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나가야 되는데 또 이 원구성 협상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갖고서 또 으르렁거리면서 또 싸움만 한다면은 한쪽이 또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또 불신하고 상당히 실망스럽고, 그리고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국민 통합 과정에서 상당히 국회가 앞장서야 되는데 장애 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좀 분위기 예상하시나요? 예, 제가 뭐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뭐 두 사람 다 오늘 이제 상견례 자리고 뭐 그렇게 뭐 분위기가 나쁘거나 뭐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진 거는 상당히 지금 안 좋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원구성을 하면 사실은 이제 여당 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청와대에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본인이 뭐 본인 뜻대로 다 100% 할 수만은 없는 거고, 청와대에 보여줘야 된다는 이제 부담감, 그리고 또 이제 강력한 파워를 갖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파워에 대한 어떤 존재감에 대한 본인의 어떤 뭐 과시까지는 안 되겠지만 존재감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무거운 어깨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구성이 다 이렇게 길게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약간 그런 뭐 본질이라기보다 체질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원구성 협상 시한 안에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뭐 이렇게 빨리 하고 싶더라도 빨리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뭐 막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 네.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제 청와대는 이번 국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많을 겁니다. 법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뭔가 강한 이미지를 여당 원내대표는 이번에 좀 심어줘야 되고, 초기에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으면 계속 시달리거든요. 예. 이쪽 저쪽에서 계속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저는 뭐 오히려 이게 장 바깥의 이유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렇게 뭐 그걸 한계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작부터 사실 뭐 만나기 전부터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선제압을 하듯이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로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국회법에 따르면 사실 원래 이렇게 과반 이상의 출석을 하고 다수의 표를 얻는 게 국회법의 원칙이긴 한데 관례는 그렇지 않아 왔잖아요. 이번에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또 선언까지 해놓은 상황이라서요. 뭐 김태년 의원의 개인적인 성향도 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여권 내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협상을 위한 하나의 엄포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원칙대로 하면 상임위원장 표결로 하면은 뭐 미국에도 들었잖아요. 미국에서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또 책임도 진단 말이죠. 네. 그 회기년도에 대해서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고,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야 관계는 완전히 빠거리는 거고요. 국회는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단 배분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잘 협상을 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대선이 2년 남았기 때문에 여야가 더 첨예한
경쟁이라든가 아니면 쟁투 같은 걸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그런 대선이라는 국가적 과제 아니에요. 그럼 어느 당이 정말 국가적 과제에 충실하느냐. 과거에 어떤 꼬투리 잡고 서로 간에 싸우고 이 자신들의 당리당략과 정략만을 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냐. 아니면 진짜 그 20대 국회를 반성하고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협력하고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또 야당은 견제를 하고 여당은 좀 아우르고 이러한 품성들을 최소한 좀 올해는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구성 협상에서 서로 간에 너무 이제 삿바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사실 통상적으로는 여당이 운영위를 가져가고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게 통상적 관례이긴 했는데 지금 여당 스스로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위도 포기할 수 없다. 뭐 체계 잡고 이것도 좀 폐지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그런 분위기라서 야당은 이걸 또 놓지 않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지금 법사위와 뭐 예결위 특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논의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항상 기존의 원구성을 보면은 이 상임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냐에 앞서서 뭐 어떤 경우는 한 달 넘게 40일 이렇게 그래서 국회가 개원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볼상사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존의 관행들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관행을 자꾸만 또 이제 깰라 그러면 또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결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원안을 내는 거니까 정부 여당의 안이 들어가 있고 예결위는 야당에서 가져가는 것이 저는 국회의 견제 기능을 봤을 때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법사위는요. 법사위 야당이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은 네. 법사위는 좀 손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법사위가 마치 상원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다른 나라의 상하원을 보면 상원의 역할이란 뭐냐면 하원의 독주를 막는 거란 말이죠. 하원 전체의 독주를 막는 것이지 법사위가 예를 들면 관련 상임위에서 다 통과된 안을 갖고서 작구라든가 체계라든가 수정 이런 아주 실무적인 문제를 갖고서 계속 계류를 하면서 홀딩을 하면서 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네. 이런 관행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항상 그랬어요. 그것이 마치 협상의 딜용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입법안 자체를 상당히 홀딩시키고 뒤로 늦추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법사위에서 자꾸 치고 수정은 국회 입법조사처도 있고요. 또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있어요.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법사위에서는 그걸 최종적으로 뭐 승인한다든가 심사하든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법사위가 뭐 야당에서 가져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고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또 21대 국회도 법사위에서 모든 법안이 거기서 또 계류하고 또 법사위원들이 법사위원들이 물론 뭐 국회의원들이고 여러 가지 해안이 있겠지만은 각 특수한 상임위 벌어진 걸 더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건 모릅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견제 그리고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예결위 법사위를 야당에 가져갈 수는 있다 한들 뭐 체계 잡고 그 심사권 같은 경우에는 좀 폐지나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라는 거죠. 그건 개정이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의견 어떠신가요? 뭐 저도 큰 틀에서는 뭐 비슷한 의견을 네. 갖고 있습니다. 이제 법사위가 과거에 여러 가지 발목 잡기를 한다. 그리고 상위에서 올라온 거를 법사위가 뭐 마음대로 막 고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 자체도 또 과도한 권한이고 해서 그런 논란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법사위 권한을 조금 더 이렇게 뭐 보완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줄이는 뭐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저는 뭐 가능한 협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법사위원장 문제인데 법사위원장 문제는 그거하고 조금 이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가 이 김대중 정부부터 이제 야당한테 이 위원장을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관례가 이제 적용이 되어 왔는데 이 기본 정신은 그렇습니다. 기본 정신은 일방 독주를 막자는 거에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일종의 이제 민주주의의 진전인 거죠.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단계에 따라서 일정한 진전을 이룬 건데 그걸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사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이 아닌 당에서 갖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장이 아닌 국회의장을 맡지 않은 당에서 갖는 그게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안 그러면 국회의장이 일종의 이제 직권 상정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또 패스트트랙까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권한들이 많은데 최소한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 입장에서 네. 절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은 법사위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애매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장이 아닌
뭐 이제 소수당이죠.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그런 관례가 형성이 됐는데 그런 관리는 좀 존중해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로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데 있어서는 한국당과 통합당의 합당 여부, 그러니까 한국당이 자체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일정 부분의 견제 심리가 작용을 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도 먹이 하나를 두고 아기 다툼을 벌이고 있는 쌍두뱀 같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원유철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남의 집 일 상관 말라 이렇게 또 비판을 하면서 서로 설전을 주고받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런 두 지도부 간의 이런 설전은 어떻게 보셨고 과연 그렇다면 한국당과 통합당의 합당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원구성 협세에도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는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민주당이 하여튼 뭐 자기 반성을 하고서 오늘 2시인가 합당을 하잖아요. 그죠? 네. 민주당은 위성정당과 합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위성정당을 그대로 한석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뭐 안철수 대표가 합류하든 뭐 해서 교섭단체를 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니면 뭐 지금 얘기한 대로 2+1을 하게 된다면은 위성단체 교섭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하나를 더 가져간다. 이걸 떠나서 항상 그러면 여야 이제 국회의장이 앉고 옆에 교섭단체들이 앉아서 이 국회 운영에 관해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럼 위성정당 대표가 나오는 거예요. 미래한국당 대표가 이쪽에서 또 미래한국당 원내대표가 나오고 또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오고 그럼 참 그게 할 때마다 계속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정당의 본래적 의미의 정당은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득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좀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기 위해서 편법과 꼼수를 핀 거잖아요. 원유철 대표가 그럼 선거법을 폐지하자고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솔직히 봐서 미래한국당의 대표가 이제 지금 원유철 대표니까 그 선거법을 악용해서 교묘하게 활용해갖고 의석수를 더 가져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폐지하래요. 참 어불성설을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떠나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빨리 미래통합당이 합당을 해서 그래서 정상화시켜서 나가는 게 맞죠. 그렇지 않으면 국회 회기 내내 또 교섭할 때마다 계속 민주당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위성단체 아니요. 위성교섭단체 아니요. 당신네들은 무슨 정당이냐 도대체. 그건 맞죠.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국민의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강령과 당원 당규가 있는 것이 거기에 따라서 정당 이데올로기에 입각해서 하는 것인데 누가 봐도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위성단체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성정당이기 때문에 예. 빨리 저는 바로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한국당을 교섭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백승주 원내수석 부대표가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이 표현 자체에 사실 좀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하다 보니까 다소 이제 거친 말로 지금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도 쌍두뱀이라고 그것도 거친 말이죠. 그것도 심한 말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받아치는 의원들도 정신감정 뭐 운운하고 하는 것도 다 심한 말이고 해서 이제 이 논쟁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논쟁 이제 사실은 꼼수에서 시작되어 지금 계속 꼼수의 연장인데 꼼수의 역사를 보면 꼼수는 과거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민주당에서 자민연합 때 세석 이렇게 꽂아갖고 교섭단체 만들어준 그 꼼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꼼수의 시작인데 그래 되면서 이제 쭉 이제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불리한 측에서 계속 꼼수를 이제 쓰는 이런 식으로 국회 운영이 이제 되어 왔죠. 그러니까 이번도 사실 이제 꼼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 한국당도 합당을 하게 될 거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 여론의 압박을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보다 이제 저는 근본적인 거를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야당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좀 소수 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이제 뭔가를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백석 안팎에 합쳐봤자 이제 백석 안팎에 간당간당한 이제 소수 야당이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수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이제 견제를 하기에는 불리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적인 어떤 대결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일종의 약간의 시스템의 어떤 보완, 시스템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저항을 하겠다. 약간 이런 개념 같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다. 너희들한테 합리적이고 명분 있게 설득력 있게 항상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약간 그런 좀 이렇게 활로를 좀 터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싸움 자체를 수적 싸움이 아니라 뭔가 하여튼 명분의 싸움으로 이렇게 국회를 운영을 하고 그래 되면 너희들도 꼼수미 선정 다 필요 없이 우리하고 명분과 논리 대결로 국회를 이끌어가자. 좀 이렇게 대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1대 국회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입니다. 네. 벌써부터 이렇게 막말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 그렇게 딱 좋아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꼼수 잔치가 21대에서는 좀 없어지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문제로 진통 겪고 있는 통합당 이야기 좀 해볼게요. 다음 주 초에 당선자 끝장 토론을 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비대위 문제에 있어서 김 내정자가 적절할 것인가, 그리고 임기는 그럼 어느 정도를 할 것인가 토론을 거친 후에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어떤 식으로 좀 결정 날 거라고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뭐 토론을 해서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초기에 김종인 비대위가 초기에 절박한 만큼 지금 절박성이 좀 시간이 갈수록 절박성이 좀 떨어져 간다는 그런 체감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데 당 내부적으로는 제가 뭐 들어보니까 당 내부적으로 뭐 여전히 비슷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찬반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전체 절박성이나 아까 체감도는 조금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김종인 비대위의 절박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김종인 비대위를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예. 그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이제 절박성이 그럼 비대위 체제에 대한 절박성과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절박성은 좀 구분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만약 김종인 비대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원내대표 중심으로 비대위가 꾸려졌다가 네. 8월 달이나 이렇게 해서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뽑는 이런 방식이 될 텐데 아무래도 그런 방식이 힘을 받기에는 여전히 이렇게 좀 곤란하다. 이 야당이 이제 힘을 이렇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논란들이 많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가 와서 일정 정도 이제 탄력을 좀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들이 여전히 저는 많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국회 당선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체감의 문제, 절박성의 문제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달라질 거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건데. 어쨌든 여전히 김종인 비대위는 뭐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지 않을까 싶고 제일 문제인 기간이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이제 저 4선 이상 중진들이 모였을 때 그 이야기가 좀 있었다 그래요. 기간 문제에 대해서 연말까지 좀 보장해 주자. 연장 방안.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시간이 계속 또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갖고 또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좀 해주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연말이 됐든 내년 3월이 됐든 어느 정도 기간은 좀 연장해주면서 김종인 비대위를 하자는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초재선 당선자들 중심으로 개혁 모임들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통합당 내에서.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 내에서 이걸 사태를 추스를 수 있게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 김종인 비대위를 고수할 필요는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초선들의 목소리는 실제 이날 있을 토론회에서 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초선들이 좀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가고 있다 그러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힘을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지역구 의원 중에서는 초선 의원이 한 60명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퍼센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당내에서 예를 들면 지금 미래통합당의 중심적인 세력이 없을 경우는 초선 그룹이 상당히 중심적으로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치의 역학구도상. 근데 저는 이제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나 관계자들이 이 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제 김종인 비대위를 보는 시각이 당내와 국민들은 어떻게 보느냐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실제로. 뭐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완전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멸 분위기까지 있었단 말이죠. 예. 그렇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미래통합당이 어느 정도 반성을 하고 과거의 행각에 대해서 바꾸고 변화하고 혁신하려고 하느냐,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느냐 이걸 보지 않겠습니까? 김종인 비대위로 계속 논란이에요. 김종인 위원장이 뭐 경험과 또 기술도 튀어나고 경륜도 있겠지만은 혁신과 변화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분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시각은 더욱더 미래통합당에 보는 시각은 제가 보기엔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논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라는 생각이 들고 혁신과 변화는요. 이 타이밍이 늦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이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 연말 간다, 내년 초에 간다. 그러면 당내의 어떤 권력 분파라든가 정파 간의 조율, 조정, 그리고 권력 헤게모니에서 이기는 그룹이 등장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대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 지금은 잠복해 있는 거 팽팽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를 들면 혁신과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당내의 어떤 이런 선거에 대한 반성과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어떻게 공개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민주화시킬 것이고 집단화시킬 것이냐. 예. 이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방법에 대해서 김종인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계속 하다 보면 국민들은 아유 하나도 안 변했네. 차기 대선도 미래통합당은 기대할 수가 없어. 이러한 시각이 좀 더 부정적 시각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윤미향 당선인의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윤 당선인이 어제도 뭐 여러 언론에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권에서도 엄호를 하고 있습니다. 친일 세력의 최후의 공세다라는 이야기인데 윤 당선인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종의 싸움을 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잘 논리가 좀 궁하면 그 메신저를 공격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형적으로 그런 걸 잘 좀 하시는 분이 유시민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걸 잘 하시죠. 지금도 뭐 꽤 이제 그런 걸 하시는데 이분도 전형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근데 문제가 이 메신저는 이번에 메신저는 위안부 할머니란 말이죠. 그 위안부 할머니는 일종의 이 단체를 지탱해온 어떤 도덕적 명분의 근간인데 예. 그 메신저를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사실 공감을 얻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정말 뭔가 지금 잘못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저는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단순하잖아요. 문제 자체는 위안부 할머니께서 본인이 소속된 단체에 대해서 단체 운영이 좀 불투명한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사실 밝혀주면 되는데 그걸 갖고 지금 싸움으로 지금 이렇게 끌고 갔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시작부터 이제 잘못된 처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이제 그 할머니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또 시민단체의 그 어떤 정당성이나 명분은 투명성입니다. 사실은 투명하게 투명성과 공개성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정당하다 이렇게 밝히면 사실 될 문제고 또 하나는 이게 이 정의연대가 이렇게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시민단체나 뭐 이런 데도 영향을 다 줍니다. 우리나라는 일종의 시민단체가 지금까지는 뭐 시민단체 역할에 머물렀으니까 뭐 크게 논란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시민단체가 권력화됐거든요. 시민단체를 하면 어느 정도 하면 다 국회의원이 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 가고 이렇게 권력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국민들이 감시를 할 수 있고 투명성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걸 너무 정치적인 어떤 그걸로 공방으로 끌고 가는 게 상당히 이렇게 보기가 참 안 좋습니다. 예, 그 메신저에 대한 공격에 있어서 이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공격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할머니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뭐 관련 매체나 혹은 그 주변에서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아니 뭐 듭니다. 그런 질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할머니를 공격하지 않고서는 나머지 사람들만 공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할머니의 기억이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치부하고 나머지를 같이 이렇게 엮어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의견도 좀 여쭤볼게요.
윤미향 당선인이 이 정치권으로 오기 전에는 당연히 할머니들하고 피해자 할머니들하고 나름대로 좀 합의도 이뤄내고 예. 공감도 얻어내고 그리고 정의연대 기업의 단체 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정치권에 온 경우에는 정치란 건 상대가 있단 말이죠. 민주당에 봤을 때는 한국당이 있고 다른 당이 있단 말이죠. 이런 생각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윤미향 당선인 얘기에 따르면은 상당히 급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걸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정의연대 기억에 있어서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30년 동안 활동한 사람이 올 때는 그런 점이 깔끔하게 정리 안 됐다.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일단 지적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용순 할머니하고 윤미향 당선인의 정의연대 기억을 보는 단체에 대한 관점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용순 할머니는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니까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섭섭한 게 있었겠죠. 30년 동안 진짜 동고동락을 다 했고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왜 너는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는 거냐. 이러한 어떤 그 섭섭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 단체에서 국회의원이 나와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예. 하지 않았느냐 단체를 보는 시각도 상당히 다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거는 이제 그 기부금 문제는 상당히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뭐 공공기관도 아니고 무슨 법인도 아니고 너무나 일부 언론에서 철저하게 요구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한일 간의 문제고 상당히 외교관의 문제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겉가지와 속가지를 분명히 구별해서 언론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천영식 계명대 개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